정리하자. 나 여행 갔다 올게. 미안. 세상에 이게 15년 같이 산 남편이 친정아빠 49제 끝난 그날 밤에 식탁 위에 던져놓고 간 메모예요. 협의이혼 합의서랑 같이요. 검은 상복도 못 벗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핸드폰을 켜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남편 카톡 프로필에는 발리 풀빌라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고 회사 후배 인스타에는 커플 슬리퍼 사진까지. 아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마포구 33평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박혀있는 이름이 딱 하나, 윤하경. 저 혼자였거든요. 남편이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도착하기 전에 제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날의 윤하경 씨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작은 사찰을 빠져나오는 길은 유난히 어둑했습니다. 49일 동안 매주 한 번씩 오르내리던 그 산길이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검은 상복 자락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택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엄마 한정혜가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봤지만 남편 최성근에게서 온 문자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하경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한정혜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서윤이 학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이야.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며 작게 대답했어요. 내 신랑은 오늘도 안 왔더라. 한정혜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대. 3년이다, 하경아. 내 아빠 병원 다닐 때도 3년 내내 바쁘다고만 했어. 한정혜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입술만 꽉 깨물었어요. 택시가 마포구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815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죠. 여보. 저는 신발을 벗으며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거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어깨에서 미끄러뜨린 채로 저는 식탁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봉투 옆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하자. 나 여행 갔다 올게. 미안. 남편의 글씨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위에는 최성근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야?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도 머릿속은 이상하게 차가워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배경사진이 1시간 전에 바뀌어 있었어요. 발리 누사두아의 풀빌라 전경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떨면서 회사 후배 이세라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들어갔어요. 같은 리조트, 같은 풀, 와인잔 2개를 부딪히는 손가락 사진이 가장 최근 게시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커플 슬리퍼가 한 켤레씩 가지런히 놓인 사진도 그 옆에 함께 있었죠. 저는 헛웃음을 한번 터뜨렸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눈에서는 자꾸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아빠 병실에 한 번을 안아놓고 식탁 다리를 손바닥으로 한 번 내려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튿날 사라져 놓고 또 한 번 내려쳤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데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나왔어. 딸 서윤이 가방을 메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는? 아빠 출장 갔어. 서윤이 얼른 씻고 자. 저는 식탁 위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일어섰어요. 서윤이 잠깐 저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다시 식탁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새벽 5시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방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갈색 파일을 꺼냈어요. 7년 전 시부모가 명의를 옮겨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윤하경, 제 이름 석자만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친정아버지가 매입 당시 보태주신 8억 원의 영수증 묶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아빠, 저는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기며 작게 불러봤습니다. 아빠가 이거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였어.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저는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나야. 윤하경. 하경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대학 동기 배지원의 목소리에 잠이 묻어 있다가 금세 또렷해졌습니다. 나 좀 도와줘. 지금 갈게. 1시간 뒤 저는 배지원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봉투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핸드폰 캡처 화면을 차례로 내려놓았어요. 배지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하경아, 결론부터 말할게. 배지원이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집은 너 단독 명의야. 배우자 동의 없이도 너 혼자 팔 수 있어. 정말이야. 법이 그래. 명의가 누구 거냐. 그게 전부야.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지원아, 나 이 집 팔 거야. 배지원이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 정해졌으면 빠르게 가자. 남편 비행기 돌아오기 전에 끝내는 게 좋아. 열흘이면 돼.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둘게. 너는 부동산부터 움직여. 배지원이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손에 꽉 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새벽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어요. 곧장 마포구 아파트 단지로 돌아온 저는 부동산 5곳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사장님, 12억짜리를 11억 5천에 내놓을게요. 대신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받아주세요. 세 번째로 들어간 부동산에서 50대 여자 사장 김미경이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세보다 5천이나 낮추시고. 개인 사정이에요.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수수료 2배로 드릴게요. 김미경이 잠깐 고민하더니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침 자녀 결혼 자금으로 현금 들고 기다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오늘 오후에 보러 오시라고 할까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부동산을 나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왔구나, 그날이. 한정희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놀라지 않아. 내 아빠가 너 시집 보낼 때부터 알았다. 이런 날 올 거. 그래서 따로 남겨둔 게 있어. 따로?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할 얘긴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4시 시어머니 오말숙에게서 카카오톡이 도착했어요. 새아가
이번 주말 너희 아버님 생신상 차리러 와라. 평소대로 갈비찜이랑 잡채는 꼭 해.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따로 저장한 뒤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저녁 7시 김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매수인 부부가 집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계약금 1억 입금하시겠대요. 네, 좋아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1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다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봉투와 메모지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열흘. 저는 메모지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열흘 안에 이 집 깨끗하게 비울 거야. 서윤이 방에서 나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직 앉아. 서윤아, 이리 와봐. 저는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렸어요. 서윤이 망설이다가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가 곧 이사할 거야. 외할머니 집 근처로. 아빠는 같이 안 가. 서윤이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나 그럴 줄 알았어. 뭐? 아빠 진짜 너무했어. 외할아버지 그렇게 되실 때도 한 번도 안 갔잖아. 서윤의 목소리가 어른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엄마 따라갈 거지. 당연하지. 나는 무조건 엄마야. 서윤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조롱하듯 놓여있던 그 흰 봉투가 이상하게도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운 첫 번째 종이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 마포대교 너머의 야경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배지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계약금 들어왔어. 시작하자.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그래, 하경아. 너 이제부터는 호구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삿짐 센터 3곳에 동시에 견적 문의를 넣고 가장 빠른 일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체를 골랐어요. 사장님, 사흘 뒤 오전부터 짐 분류 들어갈게요. 작업 반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작업하는 동안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시댁 식구라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알아서 막아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한정혜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어드렸죠. 엄마, 일찍 왔네. 왔어, 하경아. 너 얼굴이 반쪽이다. 한정혜가 흰 봉투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들어왔어요. 이거 좀 앉아서 보자. 저는 식탁 위에 어제 그대로 놓아둔 이혼 서류를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한정혜가 봉투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하경아, 이거 내 아빠가 5년 전에 만들어둔 거다. 봉투 안에서 공증된 종이 몇 장과 또 다른 등기부등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맨 위의 주소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 내 아빠가 너 시집 보내고 1년 만에 사둔 거야. 4층짜리야. 엄마, 이걸 왜 이제? 저는 종이를 쥔 손이 살짝 떨려왔습니다. 사위 모르게 너 단독으로 받게끔 다 해놨어. 임대료가 매달 1,400만 원씩 들어오는 자리야. 한정혜가 제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내 아빠가 늘 그러셨다. 하경이 시댁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 놓인다고. 아빠, 저는 종이 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울지 마라, 하경아.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나 안 울어. 안 우는 게 아빠한테 보답하는 거지.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배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명의 이전 좀 빨리 진행해줘. 상가 건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5년 전에 미리 해둔 게 있었어. 임대 수익 들어오는 계좌도 따로 분리해줘. 배지원이 잠깐 침묵하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하경아, 너희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내일 등기소 문 열자마자 접수 들어갈게. 고마워. 고맙긴. 이거 끝나면 너한테 밥 받아 먹을 거야. 그것도 비싼 걸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정혜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사는 거 어때? 진짜? 엄마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알아보고 있어. 24평짜리. 한정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래. 같이 살자. 서윤이도 외할머니 옆에 있는 게 낫지. 점심 무렵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서윤이 가방을 맨 채로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윤아, 학교는? 상담실 가서 조퇴 처리했어. 오늘 아침에 엄마 표정 보고 그냥 못 있겠더라. 서윤이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식탁 위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 진짜 이사 가는 거지? 응. 외할머니 집 근처로. 응. 서윤이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저는 한정혜와 마주본 채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다 자랐네. 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더 닦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이삿짐 작업 반장 김 씨가 안방 드레스룸 안쪽에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여기 금고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직접 열게요.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천천히 당겼어요. 안에는 시어머니 오말숙이 5년 전에 맡겨둔 금붙이 한 보따리, 시아버지 최영달 명의 통장 2개, 그리고 결혼 폐물 상자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시댁 물건이에요. 저는 김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짐이랑 절대 섞이면 안 돼요. 박스 따로 빼주세요. 네, 사모님.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서 금붙이 하나하나, 통장 한 권 한 권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은 바로 배지원에게 전송했어요. 지원아, 시댁 물건 목록 정리해뒀어. 나중에 내가 가져갔다는 말 못하게 증거 남기는 거야. 잘했어. 시어머님 성격이면 분명히 트집 잡으려 들 거야. 배지원의 답장은 빠르고 짧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배지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경아, 남편 회사 후배 한 명을 통해서 자료 좀 받았어. 무슨 자료? 발리 출장이 위장이었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호텔 영수증, 2사람 카카오톡 대화 다 확보했어. USB 1개에 정리 중이야. 저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원아, 왜? 이거 회사에 보내자. 배지원이 잠깐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 말 기다렸어. 시점은 내가 잡을게. 매매 계약 닷새째 되는 날 아침 김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매수인 부부가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다 갖춰서 왔어요. 잔금 10억 5천, 일시불로 입금하시겠대요. 네, 그럼 등기 이전 절차 진행해 주세요. 오전 11시 정각 핸드폰에 거액의 입금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한정혜에게 그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들어왔어? 응, 다 들어왔어. 한정혜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오후에 김미경이 새 등기권리증을 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이 집 주인은 매수인 부부예요. 저는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제 이름이 적혀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결단이 빠르셔서 일이 깨끗했어요. 김미경이 제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삿짐 트럭 2대가 단지 입구에 들어서던 날,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잠깐 서 있었어요. 벽지에는 결혼 사진을 걸어뒀던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마룻바닥에는 서윤이 어릴 때 장난감 차를 끌고 다니다가 긁은 자국이 길게 나 있었죠. 엄마, 뭐해? 서윤이 현관에서 저를 불렀어요. 가자, 서윤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본 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815는 시아버지 최영딸의 생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죠. 저는 무작위로 숫자 6개를 새로 입력했어요. 빅, 기계음이 짧게 울리며 새 비밀번호가 설정됐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에게 카드키 2장과 새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이제 이 집은 두 분 거예요. 잘 사세요. 저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누를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에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서윤이 새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서윤아, 새 집 어때? 엄마, 외할머니 집 가까워서 좋아.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한강 쪽을 내다봤어요. 밤바람이 차게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남편 최성근의 마일리지 계정과 연동된 항공사 알림이었습니다. 발리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야간편이 이륙했다는 짧은 안내문이었죠. 저는 시계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비행시간 7시간. 7시간 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한정혜가 저를 불렀어요. 하경아, 미역국 끓였다. 와서 먹어. 네, 엄마. 가요. 저는 베란다 창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15년 만에 친정엄마가 직접 끓여준 미역국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넣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 너 며칠 동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한정혜가 제 그릇에 미역을 한 번 더 떠넣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밥을 말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9시 반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40분, 저는 친정엄마 집 거실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돌려둔 채 식탁 위에 엎어놓았어요. 그 시각 마포구 아파트 12층 복도에서는 시어머니 오말숙이 검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도어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말숙은 평소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815를 눌렀어요. 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오말숙이 한 번 더 815를 눌렀어요. 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눌렀습니다. 빅, 5분간 잠금 상태입니다. 오말숙이 도어락을 손바닥으로 한 대 내려쳤어요.
이게 왜 이래? 새아가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오말숙은 인터폰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새아가, 서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라. 오말숙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오말숙은 인터폰을 5번, 10번 연달아 눌러댔습니다. 그때 1204호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50대 남자가 양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저 무슨 일이세요? 오말숙이 그 남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댁은 누구세요? 이 집 주인입니다만. 뭐라고? 오말숙의 손에서 가방이 슬며시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 집이에요, 여기. 댁이 왜 우리 아들 집에서 나와요?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잠깐 오말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저희가 며칠 전에 사서 들어왔는데요. 사다니.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등기 이전 다 끝났어요. 자세한 건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남자가 짧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말숙은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오말숙의 손이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더듬거렸어요. 같은 시각 친정 엄마 집 거실 식탁 위에서 제 핸드폰이 진동으로 짧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한정혜가 식탁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하경아, 전화 자꾸 울린다. 그냥 둬, 엄마. 저는 보리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자기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엄마, 누구야? 할머니야. 아빠 할머니. 응. 서윤이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보더니 식탁 의자에 앉으며 한정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아침 뭐야? 두부조림이랑 김치찌개. 우리 서윤이가 좋아하는 거. 한정혜가 빙긋 웃으며 국자를 들었어요. 핸드폰은 계속 짧게 울려댔습니다. 오말숙은 복도 바닥에 앉은 채로 같은 번호를 계속 눌렀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5번, 10번, 20번. 오말숙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아가 받아라. 받아라. 오말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또 눌렀습니다. 그렇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동안 부재중 전화는 59통이 쌓였어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 입국장 출구에서는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최성근과 이세라였어요. 이세라가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최성근의 팔짱을 살짝 끼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일단 호텔 가서 좀 쉬자. 그러자. 집은 내일 들어가도 돼. 최성근이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어요. 그때 최성근의 핸드폰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어요. 최성근은 한숨을 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막 도착해서. 성근아. 오말숙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성근아, 내 마누라가. 뭐? 내 마누라가 우리 아들 집을 팔아버렸어. 최성근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풀리면서 가방이 바닥에 쿵 떨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차분히 말해. 내가 지금 그 집 앞이야.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뀌었고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고. 오말숙이 거의 비명에 가깝게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이세라가 최성근의 얼굴을 살피며 작게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최성근이 손바닥을 들어 이세라를 잠깐 막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성근아, 세아가 전화 안 받아. 1시간째 안 받아. 알았어, 엄마. 끊어. 최성근이 통화를 끊고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윤하경이 집을 팔았대. 뭐라고? 이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오후 1시 반, 친정엄마 집 거실에서 저는 두 번째 미역국 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영화 같아. 뭐가? 엄마 핸드폰. 부재중이 60통 다 되어가. 저는 핸드폰 화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59통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엎어놓았습니다. 엄마, 받아주지 마. 한 통도.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받을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인터폰 벨이 울렸어요. 한정혜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경아, 사돈 오셨다. 엄마, 내가 나갈까? 아니, 너 그냥 있어. 내가 다녀올게. 한정혜가 앞치마를 풀고 거실 슬리퍼를 신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정혜가 현관문을 열자 오말숙이 한쪽 어깨를 문틈에 들이밀며 들어오려고 했어요. 사돈, 안으로 들어갈게요. 못 들어와요, 사돈. 한정혜가 양손으로 문틀을 짚으며 막아섰습니다. 세아가 만나야 해요. 우리 아들 집을 어떻게 한 거냐고 따져야 해요. 우리 딸 만날 일 없어요. 한정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사돈. 오말숙이 문틀 사이로 한 발을 더 들이밀려고 했습니다. 사돈, 내 말 들어봐요. 한정혜가 한 손을 들어 오말숙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사돈, 지난 3년 동안 우리 영감 병실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요. 그건 우리 딸 친정아빠 49제 끝난 다음 날 사돈은 시아버님 생신상 차리라고 카톡 보냈죠. 오말숙이 입을 한번 벙긋했다가 다물었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딸한테 그동안 한 짓 생각하면 경찰 부르고 싶지만 오늘은 참는 거예요. 한정혜가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한정혜에게 걸어갔어요. 엄마, 왔어, 하경아. 한정혜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정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고마워. 고맙긴.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오후 4시 핸드폰에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말숙이 아니라 최성근이었어요. 저는 통화 버튼 대신 변호사 배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 잘됐다, 하경아. 지금부터 너랑 직접 연락하는 거 다 막을게. 배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 사무실로만 받겠다고 통보 보낼게. 너는 절대 직접 받지 마. 알았어. 오피스텔 경비실에도 미리 얘기해도 누가 찾아오면 못 올라오게. 저는 곧바로 경비실에 내려가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녁 7시 오피스텔 1층 로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경비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시댁 식구분들이 단체로 오셔서 사모님 찾으세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오말숙, 시아버지 최영딸, 손아래 시누이 최수민까지 4사람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새언니 어딨어? 새언니 내려와. 최수민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또렷이 들려왔어요. 기사님, 죄송하지만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차분하게 부탁했습니다.
15분 뒤 강서경찰서 경관 2명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민사상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댁 식구 4명은 그렇게 강제로 로비에서 해산됐어요. 저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밤 11시 배지원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어요. 내일 오전 외도 증거자료 회사 인사팀으로 등기 발송할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동시에 법원에 넣을 거야.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탁할게, 지원아.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한강 너머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찬바람이 옷자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서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들어와. 추워. 저는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 핸드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또 새로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엎어놓고 서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강남에 있는 배지원의 사무실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출발했습니다. 수신처는 남편 최성근이 다니는 중견 무역회사 인사팀이었어요. 저는 그 시각 친정엄마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배지원의 짧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송 완료. 오후 안에 부장 책상에 올라갈 거야.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최성근은 회사 본부 사무실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회사로 출근하지 못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양복을 챙겨 입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인사팀 부장 김재호가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최 부장, 잠깐 회의실로 와봐.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가서 얘기하자. 김재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최성근이 김재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가자 본부장 이상철과 인사 담당 차장 한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장 앉아. 이상철이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본부장님, 이게 다 뭐예요? 등기우편으로 왔어. 자네 부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성근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이상철이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어요. 법인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영수증 17건, 그리고 이세라 씨랑 자니가 주고받은 카톡 전문이 다 있어. 본부장님, 발리 출장은 자니가 직접 결제 올린 거냐. 이세라 씨 동반은 보고된 적 없고. 김재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최 부장, 사내 윤리 규정 14조 알지. 부서 간 부적절한 관계는 양쪽 다 징계 대상이야. 최성근이 양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부장님, 이거 오해가 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인사위원회 일주일 뒤에 열려. 그때 가서 본인이 직접 소명해. 이상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최성근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이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너 지금 어디야? 오빠, 나 마케팅팀 팀장님이 면담 좀 하재. 이세라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면담. 오빠, 이거 일이 커진 것 같아. 어떡해? 세라야, 일단 침착해. 오빠가 침착하라고 할 상황이야. 회사에서 다 알아버렸잖아. 이세라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최성근이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려왔어요. 일단 끊자.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날 오후 회사 사내 게시판에는 인사위원회 소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영업본부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같은 시각 저는 배지원의 사무실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어요. 하경아, 이게 이혼 청구서야.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갈 거야.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3가지 다 넣었어.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배지원이 서류 첫 장을 펼치며 한 줄씩 짚어줬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잡았어.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무리 없이 인정해줄 금액이야. 8천만 원. 하경아, 너 지난 15년이야. 8천 받는 거 절대 많은 거 아니야. 저는 잠깐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지원아, 양육권은 단독으로 너한테 가게 청구할 거야. 친권도 같이. 양육비는 한 달에 200만 원.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 성년 될 때까지 월 1회 공공장소에서만. 둘이 단둘이 만나는 건 절대 안 돼.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원아, 왜? 이거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지. 배지원이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경아, 너 이번 사건 증거가 너무 깔끔해. 받아낼 수 있어. 고마워. 고맙긴. 너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어. 그날 저녁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놓으며 잠깐 머뭇거렸어요. 엄마, 왔어, 서윤아. 왜 그래? 오늘 하교할 때 학교 정문 앞에 고모가 와 있었어. 저는 식탁에서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고모가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다 봤어. 서윤아, 고모가 뭐라고 했어? 새언니 어디 사냐고 막 소리쳤어. 우리 오빠 망쳐놨다고. 같이 있던 친구 엄마가 경비실에 신고해서 쫓겨났대. 서윤이 가방끈을 잡은 채로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서윤이 제 가슴에 잠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만 안 흔들리면 돼. 서윤이 얼굴을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 눈을 마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정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경아, 너희 신우이가 우리 회사 앞에도 왔다. 뭐? 아까부터 1층 로비에서 큰 소리 치고 있어. 보안실에서 막아주긴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다른 쪽 귀로 옮겨 잡았어요. 엄마, 안 나가도 돼. 가만히 있어. 걱정 마, 안 나갈 거야. 너희 회사 후배가 알려준 거다. 이거 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배지원에게 다시 걸었습니다. 지원아, 신우이가 어제는 서윤이 학교 앞까지 갔고 오늘은 우리 엄마 회사 앞에 왔어. 학교까지. 접근금지 가처분 빨리 진행해줘. 오늘 오후에 법원 들어갈게. 임시조치도 같이 신청할 거야. 배지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 섞인 기운이 묻어나왔습니다. 하경아, 신우이 이름이 최수민 맞지? 응. 가만 안 둘 거야. 2주 뒤 오전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3주에 걸친 사실관계 조사와 본인 소명, 위원회 심의 절차가 그날 오후에 모두 끝났어요. 저녁 6시 무렵 배지원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권고사직 처분. 사내 메신저 계정 정지됐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세라는 면담 사흘째 되는 날 이미 자진 사직서를 제출한 뒤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반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길게 울렸어요. 남편 최성근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경아,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 잘못했다.
회사도 잘렸어. 우리 진짜 끝낼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도 쓰러질 것 같아. 아버지도 어제 응급실 갔다 왔어. 한 번만 보자.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잠깐 내려놓고 보리차 한 잔을 따랐어요.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캡처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화면 그대로 저장했어요. 저장한 이미지를 배지원에게 곧바로 전송했습니다. 지원아, 증거자료로 추가해줘. 배지원의 답장은 1분 만에 도착했어요. 잘했어. 차단해. 저는 최성근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으로 돌아가 차단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확인.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서 최성근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엇인가가 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윤이 자기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저를 봤어요. 엄마 앉아. 이제 잘 거야, 서윤아. 엄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윤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아빠 회사 그만뒀어. 서윤이 잠깐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알아. 회사 익명 게시판에 다 떴어. 친구가 보여줬어. 서윤아. 엄마, 잘하고 있어. 서윤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어요. 베란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까맣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차단 목록 맨 위에 최성근의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발끝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 뒤 화요일 오전 11시 잠실에 있는 시댁 본가에 등기우편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오말숙이 슬리퍼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고 등기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강남의 한법무법인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말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서류 첫 장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 청구액 1억 8천만 원. 오말숙의 손에서 안경이 미끄러져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영감. 오말숙이 안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 최영딸이 한쪽 다리를 끌며 거실로 나왔어요. 왜 그래?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영감, 이거 좀 봐. 이거 새아가가 우리한테 돈 1억 8천을 내놓으라고 보냈어. 최영달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1억 8천. 우리가 그 집에 7년같이 산 것 같고 임대료 내놓으라잖아. 그리고 명절상, 제사상 차린 거 다 돈으로 적어놨어. 오말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어요. 새아가가 미친 거지. 어떻게 시부모한테 이런 걸 보내. 미친 게 아니라 다 계산해뒀던 거지. 최영딸이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배지원의 사무실 회의실에서 그 서류의 사본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하경아, 솔직히 말할게. 배지원이 안경을 벗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상거주 부부는 시부모가 반박할 거야. 노후 부양 약속이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전액은 못 받는다는 거지. 전액은 어려워. 그런데 이건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빠? 맞아. 시댁을 흔들어 놓는 거. 거기서 협상이 시작되는 거야. 저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지원아,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해. 하경아. 응. 15년이야. 너 시댁 식구들 명절상, 제사상,
생신상 다 차렸어.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은 적 있어. 저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없었어. 그럼 됐어. 마음 불편할 이유 하나도 없어. 배지원이 펜을 한번 톡톡 두드리더니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하경아, 이것도 한번 봐줘. 뭐야, 이건? 카드사에서 받은 거야. 너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5년치 사용 내역.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다가 손이 멈췄어요. 지원아, 가족카드. 내가 어제 카드사에 정식 사용 내역 발급 요청했어. 너 명의자니까 본인 동의서 한 장 받아서 떼봤어. 배지원이 봉투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5년 전에 너희 시어머니가 가족카드 한 장 받아가셨다며. 너 그 카드 명세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없어. 명세서가 다 남편 메일로만 가게 시어머니가 미리 설정해 두셨다고 들었어. 그럼 너 5년 동안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뭐 사셨는지 한 번도 모른 거네. 저는 천천히 종이 첫 장을 펼쳤어요. 지원아, 이게 백화점 명품관 5년 동안 4,800만 원. 저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와 매장 이름이 한 줄씩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년 전 8월의 어느 날 명품 가방 한 점에 380만 원이 결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알아봤어요. 친정아버지가 1차 항암 치료 끝내고 응급실에 다시 실려갔던 그 주였습니다. 지원아, 왜? 이날 우리 아빠 응급실 가셨던 날이야. 저는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었어요. 배지원이 종이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입을 다물고 펜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경아, 우리 아빠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계셨던 날에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 사고 있었던 거야. 저는 종이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배지원이 안경을 다시 쓰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경아, 이건 단순한 카드 무단 사용이 아니야. 응. 명의자인 너한테 알리지도 않고 한도 초과까지 끌었었어. 민사로 가면 반환 청구 충분히 가능해. 부탁할게. 다 받아내. 한 푼도 안 빠뜨릴 거야. 저는 사무실을 나와 친정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정혜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좀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할 거 있어. 한정혜의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저녁상 차려놓을게.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한 냄비가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가족카드 명세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 한정혜가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한 장씩 넘겼어요. 하경아, 이거 뭐냐? 시어머니가 5년 동안 4명의 카드로 백화점에서 쓴 돈이야. 4,800만 원. 한정혜가 천천히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이날, 저는 명세서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아빠 응급실 가셨던 날이야. 한정혜가 종이를 든 손이 한번 짧게 떨렸습니다. 하경아, 엄마, 우리 아빠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계실 때 시어머니는 380만 원짜리 가방 사고 있었어. 한정혜가 한참 동안 종이만 들여다봤어요. 거실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경아, 응, 엄마. 내 아빠는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도 너 걱정만 했다. 우리 하경이가 시댁에서 힘들지 않을까, 그것만. 한정혜가 안경을 벗고 눈가를 한번 닦았어요. 엄마, 나 이거 다 받아낼 거야.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래라, 하경아. 그게 내 아빠한테 보답하는 거다. 저는 한정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신우이 최수민이 시댁 본가로 달려왔어요. 오말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등기 서류를 손에 쥔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때문에 동네 망신이야. 최수민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수민아, 엄마가 새언니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결국 일이 이렇게 됐잖아.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오말숙이 서류를 손바닥으로 한 대 내려쳤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우리한테 보낸 그 영수증 다 봤어. 무슨 명절상이 100만 원씩 들어가. 그거 다 새언니 카드로 결제한 거잖아. 새아가가 알아서 한 일이야. 그리고 별지에 내 이름도 적혀 있어. 내가 우리 애들 거기 맡긴 것도 다 적어놨어. 최수민이 그 말을 하며 입을 한번 다물었어요. 오말숙이 최수민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거실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주 금요일 시댁 본가에서는 부자간의 고성이 매일 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성근이 권고사직을 받은 직후 본가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카드를 그렇게까지 쓰셨을 줄 누가 알았어. 내 마누라 명의로 된 카드를 내 어미가 5년 동안 쓴 거야. 너는 카드 명세서가 매달 내 메일로 가는 것도 몰랐냐? 최영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회사 카드인 줄 알았어요. 이놈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최영딸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오말숙이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영감, 그만해. 영감 또 쓰러져. 내가 안 쓰러지게 생겼어. 이 집 다 내려앉게 생겼는데. 최영딸이 한쪽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최영딸의 몸이 한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영감, 영감. 오말숙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간 최영딸은 가벼운 뇌졸중 증상으로 입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신우이 최수민에게서 한정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정혜가 전화를 받고 저를 한번 쳐다본 뒤 거실 베란다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5분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정혜가 전화를 끊고 식탁 의자에 와 앉았어요. 하경아, 엄마 무슨 일이야? 내 시아버지 어젯밤에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이래.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가? 가벼운 거래.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더라. 저는 잠깐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15년 동안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그 시아버지의 얼굴이 잠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배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왜 하경아? 목소리가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계셔. 배지원이 잠깐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경아,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 응. 동정심이 들 때마다 지난 15년을 떠올려. 지원아, 내 아빠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시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병문 안 갔어. 저는 핸드폰을 든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어요. 안 갔어. 네가 손가락 하나 잘못 움직이면 시댁은 그걸 빌미로 또 들러붙을 거야. 병원비 단 1원도 보태지 마.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안 갈 거야. 그래라 하경아. 안 가는 게 맞는 거다. 한정혜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주말 한정혜가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의 1층 카페 사장과 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시세보다 한참 낮게 받고 있던 임대료를 정상가로 올려받기로 했어요. 하경아, 월 1,400만 원 그대로 너 통장으로 들어올 거다. 한정혜가 계약서를 식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이 돈 들어오면 내 아빠가 너 주려고 마련해 둔 거야. 너 살림에 쓰면 돼. 저는 계약서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한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제 발 밑에 단단한 땅 하나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친정엄마 집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서윤이 그 편지를 꺼내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가 보낸 것 같아. 봉투 겉면에 오말숙의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안 뜯어볼 거야. 안 뜯어볼 거야. 저는 봉투를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원아, 시어머니가 손편지 보냈어. 뜯어보지 않고 사무실로 보낼게. 잘했어. 이런 거 다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야 해. 배지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그대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식탁 위 달력에는 2달 뒤로 잡힌 가정법원 첫 조정기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달력을 천천히 닫았어요. 2달이 지난 화요일 오전 9시 반, 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가정법원 502호 조정실 앞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배지원이 검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제 옆에 나란히 섰어요. 하경아, 떨려. 아니, 이상하게 안 떨려. 잘 가고 있는 거야. 너 흔들리면 안 돼. 배지원이 제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복도 맞은편 벤치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 최성근이었습니다. 머리가 부쩍 휘어진 채로 양복이 아닌 회색 점퍼 차림이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 위에 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50대 후반의 남자 변호사 한 사람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전 10시 정각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배지원의 옆자리에 앉으며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최성근이 맞은편에 앉으면서 저를 한번 흘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받지 않고 정면의 조정위원만 바라봤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 측부터 말씀하시죠. 네. 배지원이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의뢰인 윤하경 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청구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가지입니다. 배지원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중 의뢰인 기여도 65%, 양육권과 친권 모두 의뢰인 단독, 양육비 월 200만 원, 면접교섭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회 공공장소에서만 허용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피신청인 측. 네, 위원님. 최성근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번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모든 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가정복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배지원이 곧바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위원님, 신청인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합니다. 배지원이 자료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발리 동반 여행 영수증, 호텔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회사 권고사직 인사기록, 그리고 시댁의 가족카드 사용 내역까지였습니다. 최성근이 자료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음 순간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경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최성근이 두 손을 모은 채 외쳤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최성근을 제지했습니다. 피신청인,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최성근이 변호사의 손에 끌려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이 단단히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신청인 의견 말씀하시죠.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원님, 저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가정보건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친정아버지가 췌장암으로 3년을 투병하셨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성근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49제가 끝난 그날 밤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놓고 후배와 발리로 떠난 사람입니다.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저를 잠깐 바라봤어요. 위원님, 신청인 측 안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지원이 마지막 한 줄을 더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보며 30분 휴정을 선언했어요. 휴정 시간 동안 저는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배지원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떠다 줬어요. 하경아, 잘했어. 나 떨릴 줄 알았는데. 안 떨렸잖아. 너 진짜 단단해졌어.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번만 세아가 얼굴 보게 해달라니까. 오말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종이컵을 든 손이 멈췄어요. 법원 보안요원 2명이 오말숙의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이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며느리 한 번 보자는 게 그렇게. 오말숙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한 번 던졌다가 곧바로 거두었습니다. 배지원이 제 어깨를 잡으며 작게 말했어요. 하경아, 그쪽 보지 마. 안 봐. 저는 종이컵에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30분 뒤 조정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최성근 측 변호사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어요. 위원님, 저희 측에서 역제안 드립니다. 위자료 3천만 원, 면접교섭주 1회로 조정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지원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안경을 한번 고쳐 썼습니다. 위원님, 신청인 측에서는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면, 저희가 신청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시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겁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상한선까지 청구하겠습니다. 배지원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그리고 시댁의 가족카드 무단 사용권은 형사고소로 전환할 겁니다. 최성근 측 변호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위원님, 잠시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짧게 답했어요. 10분 뒤 최성근 측 변호사가 자리에 돌아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신청인 측 안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조정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인 제 두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조정 마무리 단계에서 최성근이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하경아, 아파트 매각 대금만이라도 일부를. 배지원이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잘랐어요. 피신청인 해당 부동산은 이혼 청구 전에 명의자가 적법하게 처분한 물건입니다. 매매 대금은 부부 공동재산 산정 시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배지원이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최성근이 입을 한번 번긋했다가 그대로 다물었어요. 조정 성립 서류에 양측이 서명을 마친 시각 오전 11시 50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끝낸 펜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 위에 마침표로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성근이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받지 않고 조정실 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복도로 나오자 멀찍이 떨어진 곳에 오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 최영딸이 한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서 있었어요. 세아가 한 번만. 오말숙이 두 손을 모으며 작게 외쳤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배지원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짧은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1층 버튼을 누를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배지원이 저를 한번 쳐다보며 짧게 말했어요. 하경아, 오늘부로 끝났어. 응. 법적으로 너 윤하경 씨의 결혼 생활은 종료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천장의 형광등이 평소보다 환하게 느껴졌어요. 법원 정문을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끝났어. 오늘 저녁 서윤이 좋아하는 마라탕 사갈게. 저는 짧은 문자 한 통을 서윤에게 보냈어요. 답장은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진짜 고생했어.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배지원이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하경아, 우리 점심부터 먹자. 너 아침에 한 입도 못 먹었잖아. 지원아. 왜? 고마워. 고맙긴. 너 같은 의뢰인이 변호사한테는 복이야. 배지원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법원 앞 광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 엄마 집 거실 식탁에 마라탕 그릇 3개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새우 한 마리를 젓가락으로 집어 제 그릇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엄마 거. 서윤아, 엄마 오늘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 서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한정혜가 아무 말 없이 제 그릇에 새우 한 마리를 한 번 더 올려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떠넣었습니다. 매콤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49일이 아니라 지난 15년이 통째로 입안에서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탁 위 마라탕 그릇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거실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정이 성립된 지 한 달 뒤 한정혜가 식탁에 신문을 펼치다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하경아, 잠실 시댁본가 매물로 나왔다더라. 누가 그래, 엄마. 동네 부동산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 금매로 내놨는데 시세보다 한참 싸게 내놨다고. 저는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깐 창밖을 내다봤어요. 30년을 살아온 그 잠실 아파트는 결혼 첫 해부터 시댁 식구들이 입에 달고 살던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말숙은 명절마다 그 거실에서 음식 차리는 저를 옆에 세워두고 동네 부인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음식은 정말 잘해. 잠실 아파트 분위기에 딱 맞는 며느리지. 오말숙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15년 전 그 거실의 풍경이 잠깐 머릿속을 스쳤어요.
엄마, 그 집 팔리면 시부모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외곽 빌라 전세로 옮긴대. 위자료랑 카드값 메우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겠지. 한정희가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잠깐 식탁 위에 놓인 보리찻잔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살짝 묵직해지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남편 최성근은 동종업계 재취업에 줄줄이 실패하고 있었어요. 권고사직이라는 인사 기록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업계가 좁다는 사실은 결혼 초부터 본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을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시누이 최수민이 한정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정혜가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최수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왜요, 수민 씨? 오빠가 충청도 작은 회사에 자리 잡았어요. 영업과장으로. 그래요. 연봉이 이전 절반 이하예요. 새언니한테 양육비라도 좀. 한정혜가 핸드폰을 든 손을 잠깐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그 통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수민 씨. 한정혜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차분해졌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사돈, 그래도 한 식구였잖아요. 한 식구. 한정혜가 그 말을 천천히 한 번 따라 했어요. 수민 씨, 우리 딸이 친정아버지 49제 다음 날 어떤 카톡 받았는지 알아요. 그건 시아버님 생신상 차리러 오라는 카톡이었어요. 그게 한 식구가 며느리한테 할 짓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끊을게요. 한정혜가 짧게 인사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한정혜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맙긴. 엄마가 할 일이지. 같은 시기 외도 상대 이세라는 동종업계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가정 있는 상사와 발리 여행 갔다 회사에서 잘린 여자. 그 한 줄짜리 꼬리표는 이세라의 SNS 계정 비공개 처리만으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업계 단톡방이라는 게 워낙 좁은 곳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세라의 SNS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손아래 시누이 최수민도 친정의 몰락 소식이 자기 시댁에 알려지면서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어느 저녁 식탁에 앉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고모네 동서가 학교 친구 엄마야. 그래. 그 엄마가 친구한테 그러더래. 사돈 집이 좀 시끄럽다고. 서윤아, 그런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나는 안 신경 써. 그냥 엄마 알아두라고. 서윤이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며 짧게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 최영딸이 두 번째 가벼운 뇌졸중으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이 시누이를 통해 들어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잠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명절이면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리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배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왜 하경아. 목소리가 좀. 시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대. 이번엔 요양병원으로 옮기실 것 같아. 배지원이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경아. 응. 법적으로 너 부양 의무는 이미 끝났어. 도의적인 선택은 내 몫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둘게. 뭔데? 어떤 작은 접촉이라도 시댁한테는 다시 들러붙을 빌미가 돼. 저는 잠깐 식탁 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알았어. 하경아, 너 마음 약해진 거 알아.
그런데 그 마음은 너희 친정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드려. 저는 핸드폰을 한 손에 쥔 채로 잠깐 가만히 있었어요. 배지원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하경아, 봉안당 한번 다녀와. 그럴게. 그 주말 저는 친정아버지의 봉안당을 찾아갔어요. 한정혜와 함께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봉안당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부추전 한 접시와 막걸리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저는 두 손을 모은 채로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15년 동안 참아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입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아빠가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나 솔직히 너무 외로웠어.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안 왔고 남편은 회사 핑계만 댔어.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상가 건물 남겨주신 거 알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빠,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안 흔들려. 아빠, 딸 잘 살게. 한정희가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빠가 다 듣고 계셔, 하경아. 엄마, 내 아빠가 너 시집 보내고 1년 만에 그 상가 건물 사면서 그러셨어. 우리 하경이가 시댁에서 흔들릴 때 이거 보고 다시 일어나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봉안당 의자에 잠깐 앉았어요. 눈에서 천천히 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봉안당에서 돌아온 그 주 한정혜가 식탁에 앉아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하경아, 이거 받아. 엄마, 누구야? 네가 다니던 출판사 시절 선배. 지금 다른 출판사 편집장 하는 사람이다. 엄마, 어떡해. 내가 직접 전화 넣었다. 너 다시 일 시작하라고.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보는 출판사 명함이었어요. 엄마,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경아, 너 결혼 전에 편집장이었어. 손에 익은 일이야. 벌써 15년이야. 15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 한정혜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현우 편집장님. 윤하경 씨? 윤하경 씨 맞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경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머님께 얘기 다 들었어요. 편집장님, 하경 씨,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외주 편집부터 시작해봐요. 저는 핸드폰을 든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어요.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 하나가 가슴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해볼게요. 하경 씨,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에 사무실 한번 들러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한정혜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출판사 가. 잘했다, 하경아. 한정혜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 달 저는 친정 근처 작은 아파트로 전세를 옮겼어요.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넓은 곳이었습니다. 서윤이 새 방에 책상을 들이며 신이 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여기 방송반 활동 자료 2자리 만들었어. 방송반 잘 다니고 있어. 응. 친구도 2명 생겼어. 서윤의 얼굴이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 2개를 사다 놓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화분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정 엄마 집 골목 어귀에서 휠체어를 탄 한 사람이 한참을 머물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한정혜에게서 들었어요. 하경아, 내 시아버님이 오셨더라. 엄마, 그래. 100m 안에는 못 들어오시고 골목 어귀에 한 30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우편함에 편지 한 통 남기시고. 저는 우편함에서 꺼낸 그 편지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최영달의 떨리는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안 뜯어볼 거야. 뜯어봐도 될 텐데. 엄마, 뜯어보면 또 흔들려.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게. 한정희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일기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펜 끝에서 천천히 글씨가 풀려나왔어요. 용서는 그들의 몫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다. 저는 그 한 줄을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베란다 창문 너머로 친정 동네의 골목길이 가로등 불빛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9일 동안 멈춰있던 제 안의 시계가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한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첫 봄 친정아버지의 일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정혜와 함께 봉안당에 다시 올랐어요. 이번에는 부추전 한 접시와 막걸리 한 잔에 진달래 화분 하나를 더 들고 갔습니다. 봉안당 안은 1년 전보다 햇살이 조금 더 환하게 들어왔어요. 아빠 나왔어요. 저는 사진 앞에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나 잘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봉안당 앞에서 웃으면서 그 말을 건넬 수 있었어요. 한정희가 옆에서 작게 웃으며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내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하경아. 엄마 아빠 사진 한 번 더 닦아드릴게. 저는 부드러운 천으로 사진 액자를 천천히 닦았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친정에 마음 편히 밟기를 못했던 시간이 이 봉안당 안작은 액자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안당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진달래 화분이 액자 옆에 가지런히 놓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안 외롭게 화분 봄마다 바꿔드릴 거야. 그래 하경아. 그게 효도다. 같은 해 늦봄 출판사 외주 편집일이 6개월 만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강현우 편집장이 어느 오후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경 씨, 편집장님, 이게 뭐예요? 정규직 재입사 제안서예요. 편집팀 차장급.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편집장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경 씨, 외주로 6개월 일하면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망설일 일 없어요. 저는 잠깐 회의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 그만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오말숙이 했던 말이 잠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세아가 시집 와서까지 일은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 뒷바라지 잘해주는 게 더 큰 일이야. 저는 그 말을 잠깐 떠올렸다가 천천히 종이를 들었어요. 편집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경 씨, 잘 결정하셨어요. 강현우가 짧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볍게 한번 잡고 놓았어요. 같은 시기 한정혜가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의 2층을 작은 사무실 임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경아, 1층은 카페로 잘 돌아가니까 2층도 손을 좀 봐서 임대 내자. 엄마, 그런 일은 또 누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출판사 일 잘 다녀라. 3개월 뒤 2층 사무실 자리 3칸이 모두 임대 계약을 마쳤어요. 월 임대 수익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윤의 대학 등록금은 그 임대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남편 최성근에게서 변호사를 경유한 공문 한 통이 도착했어요. 면접 교섭일을 좀 조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아, 이리 와봐. 엄마, 뭔데? 서윤이 저녁 식탁에 앉으며 공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빠가 면접 교섭일 조정해달라는 거야. 언제로 바꾸자는 거야. 매달 첫째 주 토요일로 바꾸고 싶대. 서윤이 잠깐 공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아빠 안 만날래. 서윤아, 내가 좀 더 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가 1년 전보다 한 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서윤아, 엄마가 무리하게 안 해도 돼. 엄마, 나는 내 의사로 결정한 거야. 변호사 이모한테 그렇게 전해줘. 서윤이 짧게 답하고 다시 김치찌개 그릇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배지원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서윤이 본인 의사로 면접교섭 보류 요청한대. 공문으로 답신 보내줘. 배지원의 답장은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알았어. 서윤이 의사가 가장 중요해. 법원도 그걸 봐.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서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시댁 쪽 소식은 손아래 시누이 최수민을 통해 가끔씩 흘러들었습니다. 오말숙은 잠실 본가를 처분한 뒤 작은 빌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시아버지 최영달은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보며 잠깐 놀랐어요. 1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말 한마디에 끝없이 흔들리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단단한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강현우와 잠깐 차를 마시게 됐어요. 업무 미팅을 마치고 잠깐 자리를 옮긴 자리였습니다. 하경 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강현우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을 열었어요. 편집장님, 뭔데요? 하경 씨, 혹시 나중에 천천히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하게 건너오는 말 한마디였어요. 15년 만에 받아보는 그 말이 잠시 가슴 한쪽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저 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하경 씨, 1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지금은 그냥 윤하경으로 좀 더 살아보고 싶어요. 강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경 씨, 제가 너무 빨랐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일 아니에요. 마음 써주신 거 감사하게 받을게요. 저는 짧게 인사하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카페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서윤과 둘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일본 교토의 작은 료칸이었습니다. 다다미 방에 작은 차상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어요. 서윤이 차상 옆에 앉으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서윤아? 엄마, 우리 둘이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서윤이 작게 웃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찻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아, 엄마 진짜 고마워. 그날 밤에 엄마가 결심해줘서. 서윤이 제 어깨에 머리를 한번 기댔어요. 저는 서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 친정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잠깐 떠올랐어요. 하경아, 살다가 정 안 되면 언제든 친정으로 와라. 아빠가 너 뒷받침해 줄게.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그 말이 이제는 또렷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배지원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산 미팅을 가졌어요. 하경아, 오늘부로 정말 모든 절차 끝났어. 배지원이 서류 한 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진짜 고마워. 하경아. 응. 이번 사건, 내가 변호한 모든 의뢰인 중에 가장 깔끔한 승리였어. 배지원이 손을 내밀며 짧게 웃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원아, 너 없었으면 나 진짜 호구로 끝났을 거야. 호구 아니야. 너 원래 안 호구였어. 그동안 너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게 살았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친정 엄마 집에 한정혜와 서윤, 그리고 배지원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한정혜가 갈비찜과 잡채를 한 상 가득 차려놓았어요. 15년 동안 시댁 제사상에만 올리던 그 음식들이 오늘은 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가족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엄마, 서윤아, 지원아. 세 사람이 잔을 함께 들었습니다. 49제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 이혼 서류 있잖아. 저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 서류가 사실은 내 인생을 구한 첫 번째 문서였어. 한정희가 잔을 든 채로 작게 웃었습니다. 하경아, 내 아빠가 천국에서 그 서류 미리 챙겨준 거다. 엄마. 저는 잔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아빠한테 한 번 더 고맙다고 인사할게. 네 사람의 잔이 식탁 한가운데에서 부딪혔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봉안당에 다시 올랐어요. 가지런히 핀 진달래 화분을 사진 앞에 새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저는 사진 앞에 가만히 서서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이제 알았어요. 봉안당 안 햇살이 액자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사는 게 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았어요. 49일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는 누구의 속도에도 맞추지 않고 오직 제 속도로 또렷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봉안당 창문 너머로 4월의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정혜와 서윤이 봉안당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하경 씨 이야기 어떠셨어요? 우리 5070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경 씨의 마음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어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은 뒷전이셨던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는 한 번쯤 나 자신한테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드릴 자격 충분하세요.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사는 게 답이라는 윤하경 씨 말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